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자가 발생되어서 고대 문자, 서사 도구에 따라서 그 글씨의 형태라든가 글씨를 결구하는 원칙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전 이제 진나라 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승상 이사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나라 때의 그 문자 통일은 실질적으로는 문자 통일이 실현되어지진 못하고 관문서에만 이제 적용이 되었죠. 그러나 그 문자 통일을 정책을 한번 펼쳤다고 하는 건 후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고요. 그래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진남북조까지 오늘 갈까 합니다. 서해사에 있어서 위진남북조 시절, 이제 특히 왕이지라고 하는 어떤 서성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해의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지가 생존해 있었던 그 위진남북조 시절, 그 시절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로서 그동안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후대에 우리가 이거를 예술로서 표현할 뿐이지 당시에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썼죠. 글씨를 예술로서 쓴 게 아니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자라고 하는 거를 자신의 심미의식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 때에 오게 되면은 예술적으로 글씨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서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서론 그러면 서해에 대한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저러한 서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까에 대한 어떤 연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과 신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과 서해계관에서 진시황이 멸망을 하고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데 결국은 유방이 승리를 해서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26년 동안 긴 통일 왕조를 이룩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426년 동안에 또 다른 그 안에서의 성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주나라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 아주 어지러운 시대를 겪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주나라의 춘추 전국시대와 진시황의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너무 어려웠던, 어지러웠던 그런 동탕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동탕의 시대를 정리하고 유방의 이와 같이 나라를 세우고 했던 것이 승상소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통일 정책을 실현하는데요. 이와 같이 문자 통일 정책을 실현하게 하는 데는 가장 기저에 작용했던 것이 바로 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기 BC 190년은 한무제 즉위년대가 아니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했던 그러한 연대입니다. 동중서와 공손홍이라고 하는 유학자를 높이 등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걸 국책으로 삼으려고 보니까 진시황 때 모든 서류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책들이. 그 불타버린 책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둔 것이 바로 이 유가의 독존적인 지위를 확립하게 하고 유가의 왕도 정치를 주장하게 합니다. 또 경학박사와 오경박사를 두는데 저와 같이 경학박사와 오경박사를 두어서 오경박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경, 서경, 역경, 예기춘추라고 하는 오경을 경으로서 이건 전부 공자가 정리한 이거를 오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를 두어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이와 같이 유학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책이죠. 책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분석행위 사건 때 모두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잔권된, 그러니까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책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두어들이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 이겁니다. 거연에서 나온 한간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책은 종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종이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서사 도구는 모두가 다 비단이나 이와 같은 대나무, 나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나무입니다. 거연에서 나온 나무인데 나무에 쓴 거나 그렇지 않으면 백서입니다. 이거는 노자을본이라고 하는 마왕태에서 나온 마왕태에서 출토된 백서인데 비단에다 쓴 글씨입니다. 근데 저곳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됐어요. 마왕태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 노자을본은 지금 현재 발굴되어진 경전의 백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발굴되어진 이렇게 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거의 저것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저 노끈 끈까지, 저게 이제 삼실로 이렇게 엮은 건데요. 노끈 끈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저게 가장 오래된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글자들입니다. 지금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런 목간들이 이 유향에 의해서 저거를 거두어들여 놓고 보니까 글씨를 지역마다 문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글씨가 쓰는 형태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저기 지금 좁은 이 좁은 대나무 쪽에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어떤 글자는 아주 작게 쓰고 어떤 글자는 길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 글자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해질 수밖에 없죠.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날마다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글자를 한 글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두 글자로 봐야 되냐. 날마다 앉으면 그게 토론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진시황 때 분석행위를 통해서 학자들도 죽게 되었고 또 산속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러한 대나무나 이런 곳에 쓰여진 저런 경전들이 나와진다고 할지라도 저것을 예서로서 모두 정비해서 표현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서로서 한 나라의 문자로서 이와 같이 경전을 우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 나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마을에까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 7살, 8살이 되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그 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 글자들을 분명하게 이제 예서로서 제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 예서로서 써줘야 되는데 예서로서 써주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후한 때의 예서입니다. 후한 때의 예서인데 거의 일정한 형태 속의 글씨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완성된 글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이것을 저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책을 궁구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아주 좁고 긴 대나무 쪽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자를 두 글자로 봐야 되냐, 세 글자로 봐야 되냐. 이게 늘 논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이와 같이 어떠세요? 이와 같이 글자 한자 한자씩을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속에다가 한 잔씩을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저 문제에 대한 게 해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 싸움이 저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거를 두 글자로 봐야 되냐, 세 글자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논란이 200년이 갑니다. 한나라 때. 그러니까 그 학자들을 우리는 신문학파와 고문학파라고 얘기해요. 신문학파라고 하면은 예설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이와 같이 진나라 이후의 문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이고, 고문학파라고 하면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의 문자를 본래의 그 문자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파가, 신문학파와 고문학파가 200년 동안 싸움을 해요. 그러면 저와 같은 문제를 나중에 그 200년의 싸움을 종식시킨 사람이 정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학자들이 내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정연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줄을 달자. 주라고 하는 걸 달자. 지금 우리들이 옛 경전들을 보면 다 주가 달려 있습니다. 정연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걸 다 열거를 해놓자. 그렇다고 한다면 후대에 새로운 발굴 자료가 나온다든지 뛰어난 학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싸움이 종식이 됐어요. 그 싸움이 끊일 줄 모르다가. 이와 같이 아까 목관 같은, 당시는 서사 도구가 목관뿐이었으니까요. 목관이나 비단이나 여기에다 써야 됐기 때문에 저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서한시대의 각석인데요. 돌에 새긴 건데 여기도 보면은 거의 일정한 똑같은 칸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칸을 하고 이와 같이 행간을 띄워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은 저러한 싸움이 생길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예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때요? 가운데다가 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긋는, 선을 긋는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같은 개선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선을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정한 공간 안에 글자를 한 자씩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저러한 문제가 생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실은 예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예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설문해자의 서문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육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소전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 진시황의 사관이었던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전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밑으로 길게 쓰는 그러한 게 소전체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예서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황희가 이야기한 성황편이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은 정막이가 옛 글씨들을, 이와 같이 옛 글씨들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깎을 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전에 쓰던 글자들을 번잡한 것들을 떼내버리고 간편하게 고쳐가지고 이와 같이 입예서했다. 예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럼 저러한 문서들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서라고 하는 것이 정막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와 같이 온 문서를 정리하면서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마 예서라고 하는 걸 썼을 것이다. 예서의 형태, 그러니까 소전의 형태인데 조금 짧고 쉽게 썼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예서라고 하는 한나라의 문자를 만들면서 한나라의 문자는 여러 가지 지금 후대에 문자학자들이 한나라의 예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로는 정막이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물론 정막이가 이와 같이 그 영향은 미쳤겠죠. 영향은 미쳤겠지만 당시에 많이 쓰이던 초자, 속자, 간자,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간자 아닙니다. 그러한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의 형태들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이와 같이 이 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이 전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금 자료로는 호남성 장사 마왕태에서 출토된 거예요. 거기에서 출토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노자을본, 이게 지금 경전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걸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데요. 산동성 임기은작산에서 출토된 손빈병법, 또 호북 강릉 봉황산에서 출토된 목독, 감숙 거연 무의 돈황 여기에서 출토된 대나무나 나무에 쓰여진 목간들입니다. 간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당시에 쓰여졌던 자료들은 전부 비단이나 아니면 저와 같이 이 목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이 뭐 이 청동기라든지 이런 데 썼던 글자들은 있지만 일반 서사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글씨는 이와 같이 나무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왕태 백서입니다. 비단에다 쓰여진 거예요. 언제 박물관에 가시면 저건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목간 자료고 백서 자료인데 어떤 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저게 썩지를 않은 거예요. 그 명주인데 썩지를 않고 저게 그대로 저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에서 이와 같이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자을본이에요. 그래서 마흥터에서 나온 노자을본. 그 다음에 한간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목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한 무제 천한이년, 그러니까 서한 시대에는 무제가 가장 경전에 무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화그 경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이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자리 잡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의 글꼴의 기본이 바로 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글꼴의 기본이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그러한 예서인데, 그래서 여기에 거연한간에서 나온 많은 2만 점이 넘는 이러한 그 목간 자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런 형식과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간이라든지 독이라든지 봉검, 함검, 부, 책은 아까 하나 그거예요. 그랬고 지금 현재 감숙성에 있는 문물고고박물관에 저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무예요. 거연한간인데 나무에 쓰여진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글씨의 형태를 보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 거연한간에서 나온 글자를 보면은 그래도 대략 글자의 형태가 이와 같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아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나라 때의 간이지만 초기 것은 아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 빼놨어요. 늘어 빼놓고 어떤 것은 그냥 짧게 써놨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누가 보든지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연한간만 하더라도. 근데 초창기에 발견된 많은 경전에 대한 그런 그 목간들은 이와 같이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책으로서는 유일하게 완성된 책의 형태가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위편삼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것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저 가죽끈으로 묶은 저것이 이건 3끈인데 가죽끈으로 묶은 게 이와 같이 3번이나 끊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당시에는 저것을 이와 같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게 저 끈이 끊어지죠. 자꾸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끊어지니까 이게 때로는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것은 다 서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직접 서사를 한 것이다 보니까 보고 쓸 때 어쩌다가 잘못해서 글자를 하나 빼놓기도 하고 또 발음이 똑같은 글자를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유교 경전을 보면서 보다가 보면은 글자가 비슷해서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글자를 바꾸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기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다 그때는 이와 같이 필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진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서체는 고예나 파책이 있는 편방형. 파책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파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백자인데 여기에 이게 획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 이거는 본래 글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래 글자의 의미하고는. 그러는데 얘는 뭐예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 순전히.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까 제가 후한 때에 오게 되면 동안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유학이 성행하고 송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훌륭한 위정자라든지 뭐 현자라든지 자기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덕을 기리는 그러한 풍습이 생겨지면서 입비가 성행하게 돼요. 비석을 세우는 일이. 그러니까 비석을 세우는 일이 성행하면서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수천 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를 어떻게 쓰면 아름답게 쓸까?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글씨를 썼는데 당시에 한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를 쓴 사람은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글씨를 이와 같이 썼던 서자, 그러니까 아름답게 쓰는 것은 중요시 여겼지만 서자의 신분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나라 때의 모든 글에서는 도가 실려져 있지 않는 글은 글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유학의도, 예의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덕을 실현해서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예거든요.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글씨를 이거 내 이름을 거기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문화는 그 당시의 철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나라 때는 많은 이제 이거는 서한 때 후기의 목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서한 초기의 문제점들이 거의 해결이 된 이거는 목간입니다. 이제 칸을 띄워놨고 글자 한자 자간과 행간을 정확하게 띄워가지고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글자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일이 없죠. 이거는 이제 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각석인데요. 오봉인형 각석이라고 하는데 이 각석도 이미 지금 현재 이거는 곡부에 가면은 이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파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책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파책이 이 글씨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반드시 써져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글씨에다가 멋을 일부러 부려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저거는 저 사실을 정확하게 써서 기록하는 데 문제가 중시를 한 거지 저걸 내가 아름답게 써야 되겠다. 글씨를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고예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파책이 아직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러는데 가끔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파책이 거의 없는데 이제 파책이 약간 생기려고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씩.
근데 저 때는 아직은 의식적으로 이와 같이 본래 우리는 심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자부각석도 아주 대표적인 고해 작품인데요. 저와 같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글씨를 본능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한나라 초기에, 한나라 그러니까 서한 시대의 글씨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글씨를 이와 같이 고정된 형태 속에 딱딱 집어넣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글씨를 보면은 모두가 대부분 다 일정한 형태 속에 글자를 한 자씩 한 자씩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전서들도, 소전체들도 그렇고 금문도 그렇고 일정한 공간 속에 하나씩 글자를 집어넣었는데, 저러한 글씨를 쓰던 시대에 왜 초서가 성행할까? 초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초서라고 하는 이 초자는 바를 정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초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초솔하다, 거칠다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서 종류 중에는 뭐 초전, 초예, 고초, 장초, 금초, 광초 이러한 여러 가지 초서에 관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초서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솔하다, 거칠다, 뭐 미왕선됐다, 정제되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의미로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초서를 가장 중요한 게 초서 본연의 특성은 임사종입니다. 임사종이. 임사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에 다다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아까 우리가 목간 자료가 서사 재료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파발마가 저 비보를 이 나라의 어떤 도읍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알려야 돼요. 번개같이 달려가서. 근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웃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언제 이와 같이 글씨를 형식에 맞춰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막 하여튼 의사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와 같이 글씨를 써서 그거를 파발마에 실어가지고 그거를 가장 잘 달리는 말을 타고 그 말에다가 깃털을 꼽습니다. 그 파발마가 꽂는 깃발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급한 거다, 아니면 이거 뭐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깃발로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와 같이 우격이 분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격이 분비했다. 깃털을 꽂은 그 말이 하도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해서 전쟁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당시에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초서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상황에, 다급한 상황이라든지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그 마땅함을 쫓은 것이지, 평소에 이와 같이 초서를 내가 평소에 급하지도 않은데 초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초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초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인류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초서라고 하는 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초서를 썼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급할 때는 어떤 글씨를 형식에 맞춰서 평소에는 쓰지만 급할 때는 뭐 빨리빨리 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초서가 시작된 연대는 굉장히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 초서가 가장 많이 쓰여진 시대는, 보편적으로 쓰여지던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당연히 주나라 말기부터겠죠. 주나라 말기에는 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당연히 초서 쓸 일이 많아지겠죠. 더 많이 쓰여진 건 진시황 때, 진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초서가 쓰여졌지만 당시의 초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임사종이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다급하게 급히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인데 아까 우리가 한나라는 이제 다급한 시대가 아니에요. 다급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문화가 아주 번창을 하고 학문이 발전을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는데 초창기를 지나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면서 선비들 사이에 앉으면 초서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서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쓰는데 나중에는 초서에 빠져가지고 저기 보면은 개인적인 기록이나 서신에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장초가 저와 같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뭐 금초와 강초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이렇게 되면서 읽고 쓰기가 어려운 그러한 한계가 생겨지면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여지지 않고 예술로서는 최고 지위에 이제 초서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글을 보면은 저 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한나라 때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저 조일이가 쓴 비초서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면은 당시의 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명문인데 문장이 긴데요. 제가 여기 짧은 부분만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오늘날에 금지학 초서자가 그랬죠. 오늘날 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사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본래 초서가 지니고 있는 간이지지를 간편하고 쉽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요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거는 아까 임사중의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만 뭐뭇이라고 여긴다 그랬죠. 뭐뭇이라고 여기냐면 저기와 두와 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저것은 두도와 채완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의 초서의 대가들입니다. 장욱이라고 하는 초서가 아주 가장 장지라고 하는 초서가 가장 대가였어요. 그 당시에 장지라고 하는 초서가 대가가 있었는데 저 초서의 대가, 저 사람이 주로 많이 썼던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장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장지의 초서를 그 당시에 두도와 채완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아주 뭐 스승을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두도와 채완이가 당시에 초서의 대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비들이 모두 두도와 채완이를 최고의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두도와 채완이만을 보고 본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도와 채완이만을 법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삼아서 여기 보면 구룡소견야라 그랬습니다. 마치 거북이나 용을 보는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령스러운 물건을 보는 것처럼 초서를 보면서 그렇게 신령스러운 물건을 보는 것처럼 최고로 여긴 거예요. 다른 공부는 다 제껴놓고 사실은 아까웠대 유학을 배워야 되죠. 유학을 지금 국책으로 한 나라이니까 유학 공부에 오직 몰두하고 초서는 그저 작은 여기로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다른 공부는 다 제껴놓고 오직 젊은이들이 앉으면 초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다 제껴놓고. 여기 지금 이게 한 글자인데 제가 컴퓨터에 이 글자가 없어가지고 만자입니다. 이 제방변에 쓰는 만자인데 지금 저거를 제가 저렇게 써놨어요. 만보주지라고 힐굴용을 한다 그랬어요. 힐불용을 하는 것을 불가시라라 그랬거든요. 만보주지라고 하는 것이 구불구불하고 금방 올라갔다 급히 뚝 떨어지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뱀이 또가리를 틀고 있듯이 그렇게 생긴 그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획을 외워야 되니까 다른 공부를 다 제껴놓고 오직 앉아서 그 초서 그 획 돌아가는 거 그거 외우느라고 젊은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시하다. 가히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치상이 되면 이갈 친자죠. 이빨을 갈 나이가 되면 7, 8살이 되면은 우리가 소학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문자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소학이라고 그래요. 소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문자를 공부하고 이와 같이 훈고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치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진실로 섭학해야 돼요. 학문을 섭렵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들을 창일과 사주를 다 패해버려요. 문자학이잖아요. 창일이가 문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소전체로 쓰여진 문자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책은 아예 공부도 안 해버리고 그 초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침내 두도와 채완이만을 여기서는 법해 발을 해자입니다. 법으로 삼는 거예요. 두도와 채완이가 그리고 있는 초서의 형태만을 오직 법으로 삼더라. 그리하여서 당시에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초서라고 하는 건 임사종이했다 그랬습니다. 급할 때 빨리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서 본연의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 사사로이 편지를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을 때에 여지제에 그랬죠. 서로 편지를 이와 같이 주고받으면서 매번 글씨에다가 써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적박거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고 다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초서를 쓸 수가 없어서 너한테 편지를 못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와 같이 조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당시에 그래서 내가 불급초한다. 초서를 쓸 수가 없다. 그럼 초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와 같이 쉽고 그리고 빨리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날 도리어 이것이 어렵고 더디니 이걸 쓰는데 뭐 이게 돌려야 되니까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더디니 그야말로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을 잃어버린 것이 많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와 같이 초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비초서라고 하는 저 조일이라는 학자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유학을 공부해야지. 유학을 공부해서 나를 밝히고 나의 덕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초서를 쓰는 것은 그저 작은 손재주에 불과한 건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와 같이 초서만을 쓰는 것은 이거는 그 요지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크게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회소의 자서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소라고 하는 이름은 법명입니다. 스님이에요, 이분이. 아주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름은 우리가 회소는 법명이고 이름은 전장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자서첩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초소로 쓴 겁니다. 초소로 쓴 건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박물관에 가더라도 지금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저 작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작품은 전체를 다 보실 수는 없으세요. 없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그 일부분 다 감아놓고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어디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크기입니다. 원래 크기대로 지금 이거는 이제 진본은 아니고 복사본인데요. 복사본으로 일일이 전부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대단하죠? 이것이 광초입니다. 그러니까 초서로서는 가장 잘 썼다고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가 장지의 초서와 회소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초서로서는 가장 대가입니다. 근데 요 크기로 지금 저쪽 끝에 보면은 끝 부분이 보면은 완전히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도 없이 써져 있죠. 이거를 보고 광초라고 합니다. 미칠 광자 광초예요. 근데 이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술만 한 잔 마시면 그냥 그 술 기분에 그냥 저거는 아주 가는 붓입니다. 작은 붓이에요. 작은 붓으로 저렇게 휘갈겨서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글씨를
예서가 성행하던 이제 저 글씨는 당나라 때 거니까 안 그렇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한나라 때 저렇게 초서가 성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판에 박은 듯이 쓰던 그 시절에 저와 같은 초서를 그렇게 성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 썼던 초서는 저런 초서는 아닙니다. 저 초서는 단지 제가 지금 초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광초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런 비슷한 형태죠. 여기에 아까 보니까 낙관이 많이 찍혀져 있죠. 그 낙관이 왜 낙관이 많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옛날에 저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낙관이 수도 없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거는 소장자들이 찍은 겁니다. 후대의 소장자들이 내가 이걸 소장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찍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옆에다가 발문을 적었습니다. 낙관을 찍고 자기 낙관을 찍고 여기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귀한 작품을 내가 이렇게 소장하게 됐다 하고 발문을 적은 것도 어떤 것은 발문이 뭐 여러 개가 달린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낙관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낙관이 찍혀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회소의 글씨가 광초, 미출광자 광초예요. 그래서 술만 한 잔 마시면 회소 같은 인물은 스님인데 이와 같이 술이 거나하게 올라오면 그야말로 붙들고 그냥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또 미부리 같은 사람은 후대에 나온 미부리 같은 사람은 아주 초서를 잘 썼는데요. 이분은 머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머리가 짧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길렀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술이 취하면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먹을 듬뿍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그 어쩌면 그 멋이겠죠. 이게 장초입니다. 아까 장지가 썼던 장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초서는 아까 저런 광초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당시에는 이러한 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초서는 지금 형태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선비들이 다른 공부를 다 제끼고 이 글씨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서가 아주 성행해서 저 장지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주 학문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학문을 아주 다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학문이 높은 그 가운데에 여기로 이렇게 글씨를 쓴 거지 글씨만을 전심해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금초입니다. 초서는 초서인데 두 개가 거의 겹쳐져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막 붙여서 쓴 걸 보고 우리가 연면초라고 합니다. 연면초. 그러니까 글씨가 붓 한 번 대가지고 그냥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연면초라고 그래요. 이어서 쓴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이걸 금초라고 그래서 저거는 약간의 연면초도 되고 연맥한다 그래서 다음 맥을 향해서 항상 붓이 떨어지고 그 필맥을 이어서 쓰게 되는데 이 글씨가 바로 이 초서가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절에 그야말로 서해의 꽃을 피우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서한 시대의 글씨의 전체적인 개관이고요. 잠시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초서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한나라가 서한 시대에 제일 먼저 쓰였던 것이 고예체라고 그랬습니다. 파책이 없는 예서입니다. 그럼 파책이 없는 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파책이 없는 예서인가? 그거를 한번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초서인가?
지금 이거는 에서가 파채기 없이 네모 반듯반듯한 형태로 썼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 속에 저와 같이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되면 글씨가 섞일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으니까 이 말이죠. 문상불한 하니까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닫지 않고 열어놓으니까 구름이 와서 머물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글씨는 오늘날의 글씨의 형태하고 비슷하죠. 가장 이제 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한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 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초서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서가 성행을 해서 이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사람 초서로서 아주 대가인데 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의 초서인데요. 저거는 돈독할 독자, 독초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전혀 본래의 형태하고는 지금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이 글자입니다. 저렇게 써야 되니까 저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를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은 틀린 글자를 쓰기 때문에 당시의 선비들은 글자를 초서로 써야만 자기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거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서를 쓰지 못하면 편지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임사종이라고 하는 초서의 본질의 의미는 이와 같이 사라지고 당시의 유행처럼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초서가 유행을 해서 저 초서 모양을 보고 베끼느라고 아까 만부주질 한다고 그랬었죠. 힐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늘 앉으면 저거 모습 저기 획 돌아가는 거를 연습하느라고 그랬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안 시대에 오면은 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이제 글씨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